지난해 12월, 미국은 물론 세계가 주목했던 사건이 있었죠. 맨해튼 번화가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피살당한 건데요. 피해자가 거물급 인사였다는 것에 대한 충격도 있었지만 각종 매체는 사건 이후에 여론에 주목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톰슨을 추모하기보다는 가해자 루이지 만조니를 옹호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실제 루이지의 체포를 늦추기 위해서 비슷한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자는 글들이 게시됐고요. 워싱턴 스퀘어에서는 닮은 꼴 대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굿즈처럼 루이지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 등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옹호 여론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사건 발생 닷새 만에 루이지가 체포되자 그를 석방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처럼 루이지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보건 의료 시스템을 둘러싸고 그동안 누적되어온 미국 사회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실제 루이지의 살인 동기도 보험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추정됐는데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서는 직접 새겨나온 거부, 방어, 축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피하는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죠. 실제 러커스 대학 로스쿨의 제이 페인맨 교수는 보험 문제를 다룬 책을 썼었는데요. 바로 그 책의 제목이 지연, 거부, 방어였고 부제목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이지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던 선언문에는 기생충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적대감을 표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과 의료비는 오랜 시간 논쟁의 중심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살인자가 영웅으로까지 칭송받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미국 보험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기로 악명 높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실제 미국은 OECD 국가 가운데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약 12,000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16% 이상으로 역시 1위였죠. 이처럼 의료비가 비싼 이유는 관련된 모든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약값이 훨씬 높습니다.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제약회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약값이 높게 형성되고 이것은 곧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죠.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의약품 가격은 OECD 33개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방어적인 의료 행위가 의료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에도 여러 검사를 실시해서 병원비가 과하게 나왔다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익 중심의 병원 구조, 행정비용, 그리고 복잡한 보험 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결국은 높은 비용이 청구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병원비를 절감해주는 건강보험 그 자체가 병원 입장권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는 이런 의료제도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영화에서는 손가락 2개가 잘린 남성이 중지접합에 6만 달러, 약지접합에 12,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자 저렴한 약지만 봉합하고 중지수술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공보험에도 민영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보험 사각지대가 생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그러니까 산업화와 대공황을 거치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이 먼저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1929년 전 교육감이자 베일러 대학병원 관리자였던 저스틴 포드 킴볼은 대공황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매달 50센트를 선불로 내고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런 시스템이 바로 현재 미국 대표 보험사인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병원 측은 재정을 일정 부분 충당하는 시스템이었죠. 이후에는 이를 벤치마킹한 영리 목적의 보험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급증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금지시켰죠. 이렇게 되자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리후생으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즈음부터 건강보험이 노동자 복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 전쟁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자 가입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미국 인구의 68% 이상이 개인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1940년 9%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민간 보험회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은퇴자들이나 고령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이 증가하면서 책정 방식이 다양해졌고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은 고위험 그룹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당시에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은 있었지만 주 정부가 제공하는 차원이었죠.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공공보험 제도는 1965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 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포괄적인 공적 보험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미국의 공공보험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나뉘는데요. 메디케어는 가입자의 수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세금 납부 없이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모두가 공공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거죠.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미국인 중 92%가 보험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65% 정도가 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가 민간보험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갈수록 보험회사들이 청구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경우 지난해 승인 거부율이 32%에 달해서 보험금 지급 거절 1위에 올랐습니다. 평균 수치가 16%이니 2배에 달한 겁니다. 지급 거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치료에 대해서 보험사가 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청구 거절이 있고요. 예정된 치료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하는 사전 승인 거절이 있습니다. 미국 의료건강정책그룹인 KFF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성인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청구 거부, 사전 승인 문제 등 건강보험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7%는 권장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15%는 건강이 악화됐으며 28%는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가족 단위 평균 보험료는 연간 25,500달러로 개인 단위 평균 보험료도 8,900달러를 넘어섰죠. 이런 가파른 증가세에 대해서 KFF는 2000년 이후 건강보험료 상승률은 거의 매년 물가 상승률을 앞질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이런 의료 시스템을 바꾸려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험 확대에 대한 노력은 한 세기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죠.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재선 공약으로, 그리고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뉴딜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죠. 시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60년대나 돼서야 그나마 현재의 공공보험제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정치적인 역경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사협회와 제약회사, 보험사 등 관련 기업들의 막대한 로비와 정당들 간의 이념, 그리고 분열된 여론 등으로 장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한참 흘러 일부 진전이 있긴 했었죠. 2010년 일명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직장보험과 공공보험, 이 모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죠. 법안에 따라 보험사는 특정 질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고 질병 여부에 따라 보험료 차등을 두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가입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해서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벌금을 내야 하죠.
이외에도 상세 조항이 포함된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자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확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0년 84%에서 2023년에는 92%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1000쪽이 넘는 법안 세부 사항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견이었죠. 또한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과 메디케이드 대상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도 반발을 샀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도입 초기부터 강하게 반대했고 수차례 폐지 및 대체 법안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임기에서 오바마 케어를 1순위로 폐기하겠다고 공언했고 재정 부담을 절감하겠다며 일명 트럼프 케어를 추진하기도 했었죠. 계획은 실패했지만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약화시켜서 보험 가입률이 다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 확대 정책을 재추진했지만 공화당 반대 등으로 인해서 완전한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가 이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ACA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앞으로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미국.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만큼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루이지 사건으로 보험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미국 사회가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과연 미국은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